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코인인 미래다의 장세진입니다. 금주의 전반적인 중요한 사항을 매주 이 시간에 듣고 있는데요. 금일도 역시 강성우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역시 핫한 주제로 갖고 오셨는데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좀 어떤 주제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그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이 전체 자산의 23%에 해당되는 180억 원 상당의 코인을 해킹을 당했죠. 예.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기업 체이널리시스의 보고서에 의하면 작년도 전 세계 코인 해킹 피해 금액이 38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6,700억 원 정도로 해서 사상 최대 기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중 절반인 17억 달러, 2조 한 885억 원 정도가 북한 해커들에 의한 피해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듯 그 거래소에서 코인 해킹을 당했을 때에 그 피해자들이, 즉 이용 고객들이 거래소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거래소가 코인 해킹을 당했을 때 그 이용 고객들이 어떻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보험이나 공제, 입증 책임 전환 등에 대해서 지금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제도와 방안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일단 지금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이 지난주에 180억 정도의 상당의 코인을 지금 해킹당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세 번째 정도의 발표의 공지사항에 의해서 그 피해 보상금을 전액 보상하겠다고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상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인 경우는 뭐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180억 정도의 코인을 해킹을 당했는데, 문제는 보관 자산의 23%, 4분의 1에 해당한다는 거고요. 그래도 다행히 그 지닥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가 갖고 있는 자산으로 그 고객들의 해킹된 코인을 전액 충당하겠다. 그리고 입출금도 2주 안에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난 12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들인 경우는 다양한 기술적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고객들이 지닥 거래소의 발표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닥 발표에 의하면, 공지사항에 의하면 일단 해킹당한 금액 180억이 해킹당한 해커가 아직 현금화를 하지 않았다고 지금 일단은 발표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보존을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다행스럽게도 그 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아직까지 해킹한 코인의 물량은 대부분 자금 세탁을 통한 현금화는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킹 피해 자산의 회수, 보전 방식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특히 지닥 거래소 측에서도 탈취범 특정에 방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해킹의 경위, 조사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비공개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고객 여러분들의 가슴을 졸이고 있습니다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응원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맞습니다. 어차피 해킹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업계에서 많은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좀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해킹을 당했으면 100% 다 해킹을 당해야 되는데 지닥의 발표에 의하면 23%만 해킹을 당했다고 하는데, 뭐 이런 이유가 좀 특별하게 있는 것일까요? 예, 지금 코인을 보관하는 지갑이 두 가지입니다. 핫월렛, 콜드월렛.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은 언론에 의하면은 이번에 해킹 사고를 당한 지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핫월렛의 대부분의 자산을 보관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금융정보분석원의 종합검사 이후 권고에 의해서 상당한 부분은 콜드월렛으로 이관을 했다고 하죠. 그러면 가상자산을 거래할 때
지갑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은행의 입출금 계좌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갑은 핫월렛, 콜드월렛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핫월렛은 온라인으로 연결된 소프트웨어형 지갑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 입장에서는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편의성 차원에서 핫월렛의 일부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번 사례와 마찬가지로 핫월렛에 보관되어 있는 코인들인 경우는 해커들의 사이버 공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하드웨어 지갑인 콜드월렛에 일정한 코인은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래소 입장에서는 고객들이 요구할 때 바로 즉시 해당되는 코인을 반환할 수 있도록 일정한 부분은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핫월렛에 보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그래도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과정에서도 핫월렛 그리고 콜드월렛의 보관 비중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과정에서 점검하는 걸 보면은 핫월렛에는 30% 그리고 콜드월렛에는 70% 정도로 보관하는 것으로 해서 거래소마다 조금 내용은 다르지만 현재 3대 7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FIU 실사를 하면서 원래는 좀 핫월렛에 조금 더 많이 보관이 되어 있을 수도 있었는데 권고사항에 의해서 조금 더 다행히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좀 됐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지닥거래소가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지만은 상당한 코인을 그 고객들의 출금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인터넷에 연결된 핫월렛에 보관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FIU의 그 점검 과정에서 콜드월렛 보관 비중을 높이는 게 좋겠다는 권고를 받아서 콜드월렛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나마 해킹을 덜 당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좋게 해결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꾸준히 노력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 이렇게 지금 반복적인 그 해킹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해외 사례가 지금 어땠는지 먼저 좀 알려주십시오. 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코인 해킹은 자그마치 역사가 한 10년을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분들께서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지난 2014년 마운트 콕스 해킹 사태입니다. 마운트 콕스 거래소가 같은 경우는 일본에 있는 거래소로서 2014년 기준으로 비트코인 전 세계 거래량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한 비중이 유명한 그 거래소였습니다. 하지만 2014년도 2월 달에 자그마치 85만 개의 비트코인을 한순간에 털리면서 해킹을 당하면서 몰락을 했죠. 그래서 현재 그 다행스럽게도 지난 9년 동안에 지루한 법정 공방이라든지 채권단과의 협의를 거쳐서 올해 14만 개의 비트코인과 14만 3천 개의 비트코인 캐시 5억 달러 정도를 채권단에 상환을 하면서 그 마운트 콕스 코인 해킹 사태가 매듭이 지어진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이게 그 비트코인을 해킹을 당했던 그때 시가와 한쪽에 받는 쪽에서는 뭐 싸게 주는 그런 원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법적인 이슈가 있었다고 그렇죠. 저는 알고 있었는데 뭐 해외 사례가 이렇게 지금 잘 마무리됐다고 하니까 다행인 것 같고요. 그러면 국내 사례 같은 경우는 어떤 해킹 사례가 있었을까요? 예, 그 마운트 콕스의 그 코인 해킹 사태를 계기로 거래소에 있는 코인도 해킹될 수 있구나 하는 이런 그 상당히 그 위험성이 전 세계에 알려졌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빗썸이 2017년도에 70억, 2018년도에 350억, 2019년도에 140억, 그리고 업비트 역시 2019년 586억 상당의 코인 해킹 피해를 당하는 것처럼 이게 뭐 전 세계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작년도 사태인 경우는 자그마치 38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이제는 전 세계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가
해킹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 사례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뭐 소송을 통해서 뭐 그 결과가 나왔는데 이 해킹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 보상 여부가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뭐 사례들이 어떻게 좀 네. 다양하게 있을까요? 일본 같은 경우도 2014년도 해킹이 생기는데 9년이 지난 올해야 겨우 그 채권단과의 변제가 매듭지어질 정도로 복잡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해킹으로 인한 코인은 돌려받는 것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지닥 같은 경우는 자체 자살을 가지고 100% 충당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다행입니다만은 마운트 콕스와 같이 파산을 했을 때 참 그 해당 코인을 예치했었던 그 이용 고객들인 경우는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가상자산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을 때 고객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민법 390조에 의한 채무불이행과 790조의 그 불법행위 청구가 있는데 이 경우는 거래소를 이용하는 고객이 거래소에 어떠한 과실이나 고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 거래소 책임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거래소 내부 업무에 고객들이 접근할 수도 없고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하드웨어 시설이라든지 아니면은 소프트웨어 그리고 운영 시스템 등등이 전문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용 고객들이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을 때 코인 해킹 피해를 보상받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러니까 거래소가 해킹 방지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다 안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증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고객이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 그걸 해킹을 당했던 그 대상자는 그 거래소였는데 거래소인데 너네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해킹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고객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고객이 거래소 내부 업무에 접근을 할 수도 없고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장비 네, 그리고 장비에 그 장착되어 있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관련 업무 이게 아주 전문적이잖아요. 분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거래소의 과실이나 고의성을 고객이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고객이 거래소가 해킹되었을 때의 피해 보상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참 어렵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지난 2018년 거래소 해킹 피해에 대해서 거래소가 손해배상을 했던 사례가 있었다고 거부했었죠. 아는데, 아, 거부를 했었나요? 예. 그걸 왜 그렇게 된 상황이었을까요? 예, 지난 2018년도 6월 달에 그 코인레일 거래소가 400억 원 규모의 그 해킹을 당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거래소를 대상으로 거래소가 사전에 평상시에 충분하게 해킹을 당하지 않도록 보안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강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런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거래소 입장에서는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서 거래소가 피해자들의 그 손해배상 요청을 거부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해자들은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아, 되게 특이한 상황인 것 같은데 과거에 빗썸 같은 경우는 내부 소행으로 판단을 해서 문제가 안 됐었지만 업비트 같은 경우는 바로 뭐 자기 그 비용으로 다 해킹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해줬다고 하는데 코인레일 같은 경우는 조금 되게 독특한 사례 같은데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됐던 건지요?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코인을 해킹당한 거래소인 코인레일이 그 고객들에게 왜 피해 보상을 거부했는가라고 하면 첫 번째는 해킹 피해를 당하기 전에 정부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을 통해서 보안 정보를 받았는데 별 하자가 없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인터넷 망 분리라든지 후속적인 조치를 계속했다. 뿐만 아니라 수사 당국에서도 아직까지 거래소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해킹을 당했다라고 하는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 즉 코인네일 거래소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해킹 사고가 발생한 불가피한 사례이다. 따라서 당연히 거래소에 해킹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고의나 과실이 없기 때문에 그 고객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공식적으로 거부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에 의하면 고객들이 해킹을 받았을 때 그 내부적인 사항들을 스스로 고객들이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앞서 근데 코인레일 같은 경우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본인들은 투자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한 상황이겠네요. 우리 스스로의 고의나 네. 과실에 의해서 해킹이 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다. 고로 우리의 책임이 없으니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죠. 되게 이상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 1심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이 났나요? 예, 1심 법원에서는 지난 2021년 11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7부에서 판결을 했는데 피해자 11명에게 3억 8,3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은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코인네일 거래소의 이용 고객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거래소의 해킹 사고에 고의나 과실이라고 볼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피해를 본 고객들이 거래소의 고의나 과실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거래소 운영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전자지갑은 입금 전용 지갑으로서 출금할 때까지 임시 용도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입금 전용 지갑의 임시적 용도로 보이는 그곳에 보관을 했다고 해서 또다시 거래소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참 이런 경우에 고객들이 난감하죠. 다만 여러분들께서 정확히 알아두실 것은 그럼 법원에서는 그 원고 11명에게 3억 8,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거래소에 해킹을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고의나 과실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그 거래소의 약관, 그 약관에 의해서 거래소와 이용 고객이 간에 체결된 계약에 보면 고객들이 요구할 때는 즉각 거래소는 고객에게 해당 코인을 반환을 해야 될 책임, 의무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경우는 거래소가 해킹을 당한 이후에 거래소 운영 중단으로 인해서 해당 고객들이 예를 들면 강성우가 몇월 며칠 날 비트코인을 팔고 싶었는데 그 사이 뭐 한 개당 얼마를 차이익을 남길 수 있는 상황인데 거래소의 운영 중단으로 인해서 그 차액을 실현을 못했다. 이게 두 가지 차원에서 그 3억 8,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다는 거죠. 정리를 하면 고객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거래소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할 수 없다. 과실이 없다. 두 번째, 다만 거래소의 약관에 의해서 체결된 거래소와 고객 간의 그 계약에 의하면 고객이 해당되는 코인 출금을 요청할 경우는 당연히 거래소는 즉각 출금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측면에서 3억 8,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조금 좀 판결이 모호하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다 한 것도 아니고 원고 일부 승소에 또 그 거래소가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상황 때문에 3억 8천만 원을 반환했다고 하면 뭐
피해를 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뭐 다시 또 이게 2차 심도 갔을 것 같은데 뭐 이후에 어떤 상황이 됐었을까요? 예, 그 작년도 12월 12일 날 그 서울고등법원 제9 민사부 2심이죠. 2심에서는 그 이용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9명에게 손해배상 청구 금액의 98.7%인 2억 8,444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2심 판결은 참 의미 있는 판결을 했습니다. 역시 그 거래소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모든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에 고의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우리는 거래소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발생한 코인에 대해서 거래소가 고객들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소의 약관 그리고 약관의 근거를 두고 거래소와 고객 간에 체결한 그 계약에 의하면 언제든지 거래소 고객들이 거래소를 대상으로 해당 코인을 예치한 코인을 출금 요구를 하면 당연히 출금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하나 이건 1심과 같죠. 네네. 예. 그래서 해킹을 당한 코인 네일 거래소 입장에서는 그 해킹 피해를 당한 원고들에게 당시 갖고 있었던 해킹당한 코인을 그 최종 판결하는 작년도 12월 10일 시점에서 시가를 산정해서 손해배상을 좀 돌려주라라고 했습니다. 아 그러면 2심에서 조금 지난 1심하고 좀 달랐던 부분이 좀 있었던 상황인 거죠? 그렇죠. 왜 달랐느냐면은 첫 번째 부분인 경우에는 1심에서는 거래소에 고의 과실이 없었다. 하지만 이용약관과 이용약관에 근거해서 체결한 양측 간의 그 계약에 보면 고객이 거래소에 내가 예치한 코인 뭐뭐를 몇 개를 출금을 해다오 하면 거래소는 당연히 즉각 출금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설령 거래소가 코인을 도둑 맞았다 할지라도 그건 도둑 맞은 건 너의 책임이니까 고객한테는 그 코인을 돌려줘라 하는 그 계약에 의해서 1심과 2심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하지만 2심은 다른 게 거래소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라고는 인정을 한다. 하지만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 거래소가 제출한 증거만 가지고는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결한 것이 2심의 그 의미 있는 판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결을 할 때는 첫 번째는 그 해킹 피해당한 도둑 맞은 코인에 대해서 시가 플러스 그 사이에 4년이 흘렀습니다. 4년이 흐르는 사이에 생긴 지체 이행금 그리고 플러스 이자까지 추가를 해서 지급하도록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은행에서 만약에 해킹을 당해서 뭐 돈이 없어졌다고 하면 은행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 일반 그 고객들의 생각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차는 뭐 고객의 그 고객 스스로가 거래소에 그 입증을 책임하라고 하는 좀 약간 애매모호했었는데 두 번째는 그래도 약간 법리적으로 좀 잘 돌아왔던 것 같아요. 보면, 그렇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손해배상 당연히 해라. 네네. 하지만 거래소가 제출한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는 너네가 거래소에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즉 사실상 거래소의 고의나 과실을 2심 법원에서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 있는 판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2심 재판부가 어떠한 이유로 1심과 좀 달리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판결했는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1심과 달리 2심이 판결 내용이 다른 부분인 경우는 첫 번째는 거래소 해킹 사고는 거래소가 관리하는 서버 DB에 저장되어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고객들의 예치한 코인은 거래소가 관리하는 서버 DB에 저장되어 있다.
그리고 거래소가 관리하는 전자지갑들인 경우는 그게 핫도렛이 되든 콜드월렛이 되든 전적으로 고객들이 관여하는 범위가 아니라 거래소가 관리하는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상통화를 보관하는 전자지갑 시스템이 보안 강도에 비춰보면 어떤 형식의 보안 강도를 가지고 전자지갑을 관리하든지 간에 해킹이 발생한 것은 해당 거래소의 지갑에 대한 보안 관리에 뭔가 허술한 점, 문제점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는 걸 배제할 수 없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고객들이 예치한 코인을 보관 관리하는 것은 고객들이 관여할 수 없는 거래소의 영역이다. 두 번째는 그 관리하는 여러 가지 기술, 보안 강도는 그 거래소 입장에서는 최선을, 그것도 어떤 최강의 조치를 해야 되는데 2심 법원에서는 거래소가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는 충분하게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거래소에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다. 즉 사실상 2심에서는 코인넬 거래소의 해킹 사고가 거래소의 고의나 과실을 인정하는 형태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건 즉 따지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거래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거래소의 잘못을 입증하지 않아도 얼마든 이 판결에 의하면 판결을 통해서 그 거래소 자체가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부분을 앞으로는 이 판결의 대법에서 인정된다면 거래소가 스스로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저희는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